네, 안녕하세요. 서영일입니다. 공부공감 강의 2강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모두 무료로 제작되고요. 무료로 배포됩니다. 무료로 제작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네, 저희 집에서 제가 다 영상 편집부터 제작, 강의까지, 네, 간의 수공업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은 하고 싶은 말은, 실력 기대감 조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지금 당장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평생 동안 뭔가를 배워나갈 때 어떤 분야든지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배움의 4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심리학자 마시멜로가 아니라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심리학자 메슬로우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배움의 4단계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무능력과 무의식의 상태. 이건 뭐냐면 능력도 없고 의식도 없다 이런 건데 우리가 자전거를 배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처음에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자전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전거 탈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무능력과 무의식의 상태라고 어, 했답니다. 두 번째는 무능력과 의식의 상태를 말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한 7살 돼서 6살쯤 돼서 자전거를 사람들이 타는 걸 보고 나도 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능력은 없는 상태예요. 네, 의지는 있지만 능력은 없는 상태. 그래서 이게 2단계라고 합니다. 그럼 3단계는 뭐겠어요? 이 의식을 갖고 능력을 막 키워나가는 상태겠죠. 능력과 의식의 상태예요. 자전거를 이렇게 하면은 탈 수 있겠다 하면서 뭐 좀 넘어지기도 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능력과 무의식의 상태인데 이제 자전거 타는 게 완전히 내 능력이 돼가지고 그것을 딱히 의식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게 자연스럽게 되는 상태. 이렇게 네 가지 상태가 배움의 4단계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생각해보면은 이것은 자전거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키보드 치는 것도 이런 단계를 거치죠. 처음엔 키보드가 있는지조차 몰랐고 두 번째는 이제 키보드 타이핑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세 번째는 막 키보드를 보면서 타이핑을 하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부터는 안 보고도 키보드를 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점점 어, 능력은 갖게 되고 점점 의식은 없어지는 네, 무의식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배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이건 수학에도 적용이 될 텐데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행렬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행렬 단원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두 번째는 그런 단원이 있는 걸 알지만 그 무척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 세 번째는 행렬 단원 쪽 문제를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뭐 실수도 하고 어떻게 뭐 해답도 보고 하면은 어떻게든 풀 수 있는 상태. 네 번째는 그냥 보기만 해도 저절로 자동으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나오는 상태.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겠죠. 사실 우리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배울 때 이 단계를 거칩니다. 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단계를 하나하나 나아갈 때 최종 단계를 4단계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 4단계에서 실력에 대해서 우린 기대감을 가져요. 우리는 실제로 뭐 4단계가 아니라 100단계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어떤 기준치, 즉 어떤 이게 목표치인데 목표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나가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다다르면은 만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면은 불만족했다 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겠죠. 실망을 해서. 근데 문제는 다음 그림에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 착각이라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4단계까지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긍정적 착각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4단계에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목표한 바에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착각 때문에 다다른 것처럼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 착각인데요. 그래서 이게 생기면은 우리는 사실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 사실은 내 실력을 잘못 착각하고 또는 기준을 잘못 생각해갖고 나는 원래는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하고 그냥 만족해 버리는 거. 네,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법을 잘 알더라도 뭐 영어 단어 외우는 법, 뭐 수학 공부법 이런 걸 잘 알더라도 여기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만족해 버리면은 그냥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저번에 강의 때 얘기했듯이 그 형이 340점을 3월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실력이 수능때까지 그대로 가고 수능때도 이건 줄 알고 더 이상 공부를 안 했다고 했죠. 그 형이 수많은 공부법을 알고 있더라도 결국 공부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수능을 봐서 수능 때 실패한 거예요.
이런 예는 되게 많아요. 이건 비단 수능뿐만이 아니라 뭐 고시 공부를 하나, 뭐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나,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반대로 이 자기 긍정적 착각에 빠지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리 잘못된 공부법으로 하더라도 계속 해나가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사실 긍정적 착각하고 반대되는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잘하려고 했을 때 실력의 기준보다 너무 높은 기준치를 잡아가지고 자기 현재 실력이 한 여기 정도로 한다면은 예, 여기 괴리가 너무 커가지고 한 번에 좌절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쉽게 만족하지도 않고 적절한 적절한 목표치를 잡아서 계속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게 바로 실력 기대감 조절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기대감 조절할 때 어떻게 하면은 언제 긍정적 착각에 빠지고 그리고 또 언제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좌절에 빠지는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딱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첫 번째 하고 싶던 얘기는 검증에 대한 얘기예요. 수능을 못 봤던 이유라고 써 있네요. 쪽팔리지만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중2 그리고 고3 이렇게 써 있는데 한번 얘기를 쭉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2 때 얘기를 먼저 할게요. 여기 국어책이 있는데 2학년 1학기라고 써 있죠. 제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처음 올라와서 되게 큰 대운을 품고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국어 성적 목표는 100점이었어요. 100점을 맞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국어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시험 전날까지 국어책에 있는 필기들을 다 보고 다 끝냈다 하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100점이 시험 목표였는데 당시는 정말 억울하게도 70점을 맞았어요. 왜 이런 일이 많았을까요? 사실 방금 전에 제가 답을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국어책만 봤어요. 그리고 국어책만 열심히 보면은 100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긍정적 착각이 섞였던 거예요. 책만 읽으면 그 실력이 내 목표한 100점까지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데 난 책만 읽고서도 나는 100점까지 갔다고 착각을 한 거지, 착각을. 네.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 중2 때로 가서 멘토링 했었다면은 한번 좀 네 검증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서 한마디로 테스트를 하라는 거죠. 테스트를 하면은 해서 문제집을 한 번만 풀면은 네가 100점 못 맞을 실력인 걸 알아 자연스럽게 깨달았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한마디로 한 번만 문제를 풀었으면 이게 내가 100점 맞을 실력이 아니구나 하면서 만족을 안 하고 내 긍정적 착각이 깨지면서 조금 더 공부를 했겠죠. 네. 그 중2 때 얘기예요. 근데 고3 때 제가 안타깝게도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냐면은 여기 수리 영역이라고 써 있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고3 때 한 인터넷 강의 선생님이 수학은 개념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쉬운 문제만 열심히 많이 풀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누구나 100점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그 목표치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수학 교과서를 개념을 반복해서 보고 그리고 쉬운 문제를 위주로 풀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만 완벽하게 하면은 수능 100점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00점은커녕 100점보다 한 20점 더 모자른 점수를 맞았고 재수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각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실수랑 마찬가지 실수인데 어, 제 목표는 수학 수리 영역 100점 맞는 거였는데 그냥 개념 공부만 하고 쉬운 문제만 반복해서 풀면은 100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착각이었던 거죠. 네, 사실은 이 정도까지밖에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긍정적 착각을 깨기 위해서 만약 제 고3 때로 돌아가서 멘토링을 해준다면은 그걸 너가 개념만 보고 쉬운 것만 하면 수능을 다 맞을 거라고 그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네가 검증을 해봐라. 네가 개념만 알고 쉬운 것만 해봤으면은 모의고사 같은 걸 좀 풀어봐야 된다. 예, 그런 말을 해줬을 것 같아요. 제가 모의고사를 풀고서도 그걸 부정을 했었어요. 뭐라고 부정했냐면 이건 모의고사일 뿐이야. 수능 때 난 무조건 잘 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모의고사를 볼 때 제 검증된 결과를 계속 불신했던 거죠. 계속 검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못 믿었던 거죠. 그래서 검증을 좀 더 엄격히 했어야 됐는데 엄격히 검증을 하고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확실히 알았어야 됐는데 그냥 착각에 빠져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둘 다.
예,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되게 검증이 필요하다. 중2 때나 그리고 고3 때나 어, 했던 사고방식을 도표로 그려보면 이런 사고방식일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하고 실력의 기준에 만족하면은 완료하고 넘어가고, 기준에 불만족하면 그냥 다시 공부하고. 근데 기준에 만족했을 때가 국어는 70점을 맞았고 수능은 수학 한 80점을 맞았었던, 예, 그런 결과였죠. 근데 이거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되게 단순한 원리인데 중간에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이 그냥 공부하고 그냥 완료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 정도로 만족이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검증을 해보는 거, 의식적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이 검증이 생각보다 되게 귀찮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해요. 누구나 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귀찮으니까. 솔직히 나 이 정도로 만족하고 그만하고 싶은데 검증을 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느껴지니까 자기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실력 기대감 조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긍정적 착각에 빠지지 않게 조금 귀찮음을 무릅쓰고 한 번씩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영어 단어장을 봤을 때 이렇게 단어가 있고 뜻이 있으면은 이것만 계속 정리된 단어장을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는 이걸 매번 보면은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진짜로 외우고 있다는 듯이로 착각하게 될 때가 많아요. 긍정적 착각을 하는 거죠. 이 뜻을 가리고 외워보면 내가 이걸 아는지 안 아는지 검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검증을 하면은 내가 아는지 안 아는지, 실제로 이 실력을 갖췄는지 안 맞췄는지, 예,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물론 그거 귀찮죠. 우리 뇌를 써야 되니까. 하지만 이런 것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개념을 다 이해했으면은 문제를 쉽게 안 풀어요. 사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사회교과서를 볼 때도 사회교과서 한 3번 읽었으면 이 정도면 이해했어 하고서는 나 다 공부 잘한 것 같아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때 조금 귀찮더라도 문제풀이를 해보는 거예요. 네. 우리 또 이런 게 다른 거에도 되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뭐 내가 프로그래밍 책을 봐서 진짜 그 프로그래밍 책을 다 외웠다, 이제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래밍 책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연스럽게 검증이 되면서 내 실력에 대한 긍정적 착각이 많이 깨질 수 있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그냥 공부했다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면 안 되고 한 번씩 검증을 해서 내 긍정적 착각을 한번 깨야 된다. 그걸 확인해야 된다. 예. 이걸 저는 되게 깨어있는 정신, 깨어있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정을 섞어가지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너무 바라보면 안 돼요. 사실 긍정적 착각은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자신이 너무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긍정적 착각은. 긍정적 착각을 해주면은 내가 이걸 모른다는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적절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긍정적 착각에 빠지면은 실력이 안 늘고, 예, 여러분이 목표한 바에 못 다가갈 수 있으니까 계속 깨어 있으면서 자기를 어느 정도는 검증을 하려는 절차가 자꾸 필요하다. 좀 귀찮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든지 그냥 내가 어떤 공부를 했을 때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넘어가지 말고 한번 가리고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도 좋고, 뭐 자기 자신에게 테스트를 해봐도 좋고 자꾸 한번 검증을 해봐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검증에 대한 얘기였고요. 긍정적 착각을 깨는 방법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복이에요. 외부 시험을 못 봤던 이유, 누구나 강조하는 말인데 한번 제 얘기를 역시 찌질하게 해볼게요. 예, 역시 그림이 나왔네요. 이 그림 아시겠죠? 누가 그린지. 제가 그렸습니다. 왜냐면은 간의 수공업이니까. 예, 집에서 그냥 혼자 만드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중3 때 제가 외고 준비를 했었어요. 당시는 외고에 입시 시험이 있어갖고 중3 외고 준비를 전 했었는데 되게 동네에 유명한 무슨 학원에 있었어요. 외국생을 되게 많이 보내는 학원. 여기를 전 다녔었어요. 다녔을 때 주로 학원에서 뭐 했냐면은 문제풀이를 되게 많이 시켰어요. 문제풀이. 그래서 학원에 가면 계속 새로운 문제만 풀고 채점하고, 새로운 문제 풀고 채점하고, 이것을 한 3월부터 한 외고 시험 보니까 11월 한 8개월간은 계속했어요. 그리고 저는 학원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이거 떨어졌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잘 떨어졌다 생각하긴 하지만 잘 떨어졌어요. 그때 왜 3월부터 11월까지 그렇게 열심히 문제풀이 했는데도 시험에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배운 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전 검증은 열심히 했지만 제가 그렇게 배운 것들이 제 몸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계속 제 몸에 남아있도록 한 게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 넣는 것처럼 이 물 사이로 이 독 밑 사이로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계속 그냥 검증만 한 거죠. 문제 풀면서.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이 밑을 막아야 됐었어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문제 푼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제 것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 밑을 막는 연습을 해야 되겠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문제를 풀면 제 실력이 늘 거라는 긍정적 착각에 쌓여 있었던 거죠. 목표는 한 이 정도였는데 합격의 목표라면은 저는 그냥 문제만 풀면 된다. 문제만 풀면 이 정도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 정도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저는 계속 반복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반복했었어야 됐어요. 수학 문제 같은 거 배웠으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거죠. 이게 되게 당연한 원리인데 우리 대부분은 이걸 안 해요. 이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반복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누구나 알고 있지만 행하진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반복하는 거 역시 귀찮기 때문이에요. 반복을 안 해도 내가 충분히 아는 것처럼 긍정적 착각에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복을 한 번만 해보면 그 긍정적 착각이, 즉 반복을 한 번만 시작해보면 긍정적 착각이 대부분 깨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두 번 안 보죠. 영화 두 번 본 사람, 두 번 본 영화 있어요? 두 번째 볼 때 영화 어땠어요? 지루하고 이미 아는 내용이라 재미없었어요? 저는 안 그러는데, 왜냐면은 첫 번째 못 봤던 내용들이 새롭게 보이거든요. 나는 이 영화에 대해서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노래도 그렇죠. 한 번 들으면 다 이해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10번, 20번, 100번 넘게 들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런 거 마찬가지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반복을 안 하더라도 충분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뇌를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뇌는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 착각에 빠지지 말고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도표로 불어보면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검증을 해서 공부를 했더라도 우리가 혹시 밑,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독 밑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반복을 하면서. 특히 반복을 하는 건 숙달이라는 말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3단계에서 4단계, 아까 배움의 4단계까지 했죠. 3단계에서 4단계로 가기 위해서 가장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반복이에요. 반복은 뭐냐, 한마디로 경험치를 쌓는 거예요. 경험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키보드 잘 치잖아요. 그건 왜냐면 반복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완전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반복을 해야 돼요. 숙달을 하려면은. 그래서 어, 그냥 한번 문제 풀고 이 정도 됐다고 만족하지 말고 계속 검증과 반복을 계속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긍정적 착각을 깨면서 진짜 목표한 바에 다다르도록 해야 되는 게 실력 기대감 조절이죠. 계속 기대감을 조절해야 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난 긍정적 착각에 쌓였을 수도 있다. 다시는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배우는 자세, 학문의 자세고 이것은 지금 당장 수능, 뭐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박사 과정을 가든 뭐 어떤 뭐 회사에 가든지 계속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죠. 한 번 본 책을 그냥 한 번 본 책을 다 읽었다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한 번으로 읽어보고 한 번 풀어서 문제를 맞췄다. 이 정도면 다 알았어. 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여러분이 다 못 이해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보고 또 시험 볼 때까지 나 이 정도면 다 완벽해. 이 정도면 100점 맞겠어 하면서 그렇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시험 직전까지 계속 긍정적 착각을 깨가면서 해석 볼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한다. 예. 여러분 몸으로 숙달하고 진짜 여러분 걸 만든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고 독에 있는 구멍을 막고 물을 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들을 내용을 보면은 반복, 그리고 시험 얘기를 쭉 했죠. 세 번째 얘기 들어갈게요.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처음처럼 프로그래밍을 못했던 이유인데 이것은 비교적 최근의 제 얘기입니다. 여태까지는 긍정적 착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번에는 그 반대입니다. 제가 프로그래밍을 그때 못했어요.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제가 컴퓨터를 다루는 학과, 저희 전기공학부 출신이거든요. 근데 여긴 프로그래밍도 다뤄서 전 프로그래밍을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역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프로그래밍 못하니까 열심히
프로그래밍 책을 사서 반복도 했고, 또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을 짜면서도 프로그래밍을 막 짜면서 내 실력을 검증하려고도 했고, 위에 있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내 실력을 키우려고 위에 있는 방금 설명한 원칙들을 적용하면서 제 실력을 키우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하나도 안 늘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것은 반대예요. 제 실력의 기준이 있다면은, 긍정적 착각이라는 거는 기준을 착각에 빠져서 이 정도 기준이면 될 것 같다 하고서는 기준을 낮추는 거였죠. 반대로 저는 프로그램 한 번에 너무 잘하려고 했어요. 제 실력에 대해 착각하고 내 목표는 한 여기까지야. 사실은 나한테 적절한 정도까지만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이만큼을 목표를 잡고 프로그래밍을 했던 거죠.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니까, 너무 어려운 프로그래밍부터 하니까, 예, 실력이 하나도 안 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환학생을 제가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잘 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교환학생을 갔을 때 전 프로그램을 한 글자도 안 짰거든요. 6개월 동안. 근데 6개월 다음에 다시 학교에 돌아온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들어오니까 저는 제 프로그래밍 실력이, 저는 한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실력이 이렇게 있다면은 6개월 정도 쉬니까 전 실력을 아예 바닥이라고 그냥 가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배운 거예요. 예전에는 이 정도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것을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그냥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되게 기초적인 수업을 들었어요. 전산응용개론이라는 되게 기초적인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대학원 때인데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말렸어요. 너는 좀 어려운 거 들어, 왜 이렇게 기초적인 거 들어 했는데, 나는 6개월 동안 교환학생 갔다 왔고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한다 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이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제가 부족했던 빈틈을 메꿨고, 그리고 제 실력이 진짜 허접하고 초보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예. 그리고 너무 목표를 높게 잡으면 안 되고, 반대로 목표를 적당히 낮게 잡고, 약간 내가 생각하는 목표보다 약간 아래에서 놀면서 실력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 목표를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처럼이라고 제가 셌는데, 예, 효심으로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수학 포기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수학 포기자. 수학 포기자들이 왜 포기한 줄 알아요? 수학 포기자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수학 100점 맞고 너무 잘하려고 해요. 수학 포기자들은. 목표를 처음부터 내 실력 이만큼이면 이만큼부터 잡아요. 기준을. 그러면 안 되고, 이 수학 포기자의 반례를 잘 들어주는 게 뭐냐면은, 예비역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비역들은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나는 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생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시작하면서 자기 실력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해요. 반면에 수학 포기자들은 자기는 생 기초는 아니고 생 기초보다는 약간 더 높은 레벨이라 생각해서 조금 더 높은 레벨을 시작하는데, 이게 자기 수준보다 너무 높으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분들은, 수학 포기자들은, 저는 중학교 수학부터 처음부터 시켜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되게 빨리 마스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할 때도, 대학생들이 영어 공부할 때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되게 못했는데 대학생이 된 다음에는 뭐라도 된 줄 알고, 영어 실력은 그대로인데 뭐라도 된 줄 알고 막 타임지 같은 걸 막 구해서 읽어요. 어려운 거. 자기 실력을 잘못 파악한 거죠. 너무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이게 목표치로. 그러면 안 되고, 자기 실력이 생각보다 낮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실력이 맞는 걸 해야 돼요. 이 타임지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더라도 실력이 안 늘면 못 읽는 거거든요. 대학생이 된다고 해서 그 너무 그 체면을 차리지 말고, 체면 차리면 안 돼요. 처음처럼 그 영어 동화책부터 읽어야 돼요. 예, 동화책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실력보다 약간 낮은 레벨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놀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어요. 욕심 때문에 너무 목표를 높게 잡지 말라.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학 포기자들도 수학을 너무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100점 올리지 말고 되게 기초적인 것부터 하면서 재미를 붙여나가라. 그런 말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어려우면은 처음으로 돌아가라. 공부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다.
또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려고 한 거다. 너무 잘하려고 해서 그런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 돌아가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그림에서 레벨이 높아 좌절한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기초 공부로 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은 시선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시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3인데, 고2인데 예를 들어서 중3짜리 교과서를 들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지금 뭔가 부족하나 애가. 네. 또는 대학생인데 영어 동화책도 읽고 있어봐요. 그러면은 사람들 역시 이상하게 보죠. 네. 그래서 이런 시선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레벨에 맞지 않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기초 공부로 돌아갈 것을 너무 두려워해요. 제가 아까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자기 실력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가 되게 필요해요. 네. 그게 공부할 때 되게 필요한 되게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 이것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시선 때문에 생기는 안타까운 사례는 뭐냐면은 다 선행학습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 선행학습하는데 쪽팔리니까 남들 선행학습했는데 나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괜히 자기 수준에도 맞지 않는 어려운 거 공부하고 막 중학교인데도 막 어려운 영자 신문 읽으려고 하고 갑자기 막 수학의 정석 같은 거 보려고 하고 중학생인데 막 그렇게 선행학습을 막 엄청나게 빨리 나가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조급해가지고 시선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자기 레벨이 높은 거를 하면은 뭐 처음에는 약간 잴 수 있고 남들의 앞에서는 뽐낼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공부에 흥미도 없게 하고 또 계속 좌절감을 줘요. 예, 그래서 진짜 여태까지 공부가 완벽하다. 그때서야 조금씩 높은 공부를 나가면 되지. 거기서 막 뽐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레벨이 높아 좌절한다면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게 제가 세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영어는 쉬운 책부터 읽어라. 수학이 어려우면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네 번째 마지막인데 대책 수립. 두 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라는 말을 제가 먼저 썼는데 이거는 책 연금술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엔 제 얘기가 아니라 어, 미국의 얘기를 하나 할게요. 미국의 보험 격리사 중에서 뭐 하이니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보험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감정사였는데 이 친구가 이런 법칙을 발견했어요. 300대 29대 1.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있을 때 29번의 징후가 발견되고 300번의 아주 사소한 징후가 발견됐다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형 사고 밑에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제 두 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실수나 어떤 것을 하는 거는 반드시 두 번 일어난 일이에요. 네, 우리가 시험에서 어떤 실수를 한 거는 그 전에 두 번 이상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여기 수능 삼각형의 배반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거는 삼각형이잖아요. 이 얘기는 누구냐면 제 동생 얘기예요. 때가 아마 제 동생이 08 수능을 봤나 그랬을 거예요. 08 수능이었는데 이때 수리 영역이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이때 만점을 받아야 무조건 1등급이고 하나만 틀려도 뭐 2등급이 됐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문제를 다 풀고 집에 와서 채점을 해봤는데 자기 자신만만하던 문제를 틀린 거예요. 삼각형 넓이에다가 2분의 1을 안 곱해가지고. 네. 근데 제 동생이 2분의 1 안 곱하는 실수를 한 번만 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두 번 일어났던 일이고 반드시 다시 일어났던 일이에요. 뭐 한 번 일어나는 일은 뭐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두 번 일어나는 일은 결국은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실수를 그냥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잖아요. 뭐 시험 실수할 때 뭐 값을 어떤 걸 구해야 되는지 모른다거나 뭐 곱하기를 잘못한다거나 뭐 이런 실수들 있잖아요. 그런 거 실수가 닥쳤을 때 우린 실수 다음부터 잘하면 안 하겠지 하고선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게 몇 번이나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아마 두 번 이상 일어났으면은 언제 수능에서 아니면 진짜 중요한 순간에서 다시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회사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가서도 뭐 두 번 한 실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요. 두 번 이상 지각한 사람은
반드시 지각하고, 두 번 이상 상사에게 보고를 안 하는 실수를 한 사람은 또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실수가 반복해서 나타나면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실수가 반복해서 나타나면 그냥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말은 두 번 이상 나타났다는 말이고, 두 번 이상 나타났다는 것은 언젠간 다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수학 계산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특히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15 곱하기 6이랑 16 곱하기 5를 헷갈리는 실수였어요. 15 곱하기 6이 몇이죠? 90이죠. 16 곱하기 5가 몇이에요? 80이죠. 전 이 두 개를 헷갈렸어요. 이 실수를 5번, 6번인가 했었어요. 네, 실수를 자꾸 제가 관찰을 해서 적어놨었거든요, 노트 뒤에다가. 너무 반복하니까 이때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대책을 확실히 세웠어요.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5 곱하기 6만 나오면은 무조건 2번 푼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천천히 본다. 절대 암산하지 않는다. 그런 대책을 확실히 수립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실수를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해서 수능 때는 계산 실수는 최소한 안 했었죠. 그리고 지금 회사를 다니고 연구를 하는 지금도 이 원칙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전달받아서 하는데 실수가 반복해서 나타나면 마찬가지로 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 착각이 있다고 했죠. 긍정적 착각이 있어서 나는 실수를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수는 실제로 하거든요. 그 긍정적 착각을 깨고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네, 이 정도에 만족하면 안 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긍정적 착각을 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는 것은 이 실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 이 실수가 바로 실력이라는 걸 깨닫고 대책을 확실히 수립하는 거,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계산 실수를 정리하는 거, 뭐 이런 게 있고, 까먹기 방지 위해 미리 알림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제가 뭐 아침에 뭘 챙기는 거 항상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 다음부터 확실히 챙겨야지 이러지 않고, 긍정적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 알림 어플 있잖아요. 그거를 설치해가지고 핸드폰에다가 항상 뭐 챙겨가야 될 거 있으면 아침에 알람이 울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아침 시간에 항상 챙기도록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걸 까먹는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확실히 대책을 수립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실생활에서나 우리의 긍정적 착각을 깨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지금 대책 수립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오늘 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검증해라. 예, 내가 아는 것에 너무 만족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자꾸 반복해라. 우리가 한 번 봐서 아는 것 같아도 사실 아는 게 아니다. 그거 깨어있어라 항상. 세 번째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잘하려고 하면 좌절감이 나타난다. 너무 이게 내 실력에 비해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처음으로 돌아가라. 단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니까 대책을 수립해라. 다시는 안 일어날 거라고 긍정적으로 착각하지 마라. 네, 이 네 가지 말을 오늘 실력 기대감 조절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대감 조절의 두 번째 이야기, 이미지 기대감 조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안녕.